85페이지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의결처입니다. 양갈로 1번에 보면은 법제 13조 6항 2주를 적어놨죠. 그걸 통해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동사무소의 법적 근거에, 이 근거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 조문을 통해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별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고 등록관청을 또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제가 종별에 관계없이 또 등록관청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법조문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법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세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자와 이자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요렇게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된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이 대구시 북구라면은 이쪽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이 남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 그렇지?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걸 또 이해를 못 하는 거라. 사무소 위치가 서로 북구와 남구 서로 다른데 어떻게 공동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한 가지 규정을 더 공부하면 해결되는 거라요. 아직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갔지 싶은데 알겠어요. 안 나갔나? 나갔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사무소에 안 나갔구나.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뒤에 나가 보면은 그 북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남구로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신고 절차를 밟으면 공동 사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2번. 그래서 공동 사용 방법을 우리 시행령 16조 1항에서 규정을 해두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라고 돼 있죠. 개설 등록 동그라미 치고 사무소 이전 신고 동그라미 치고 8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라는 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이전 신고 절차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요 절차를 밟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낙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법조문은 승낙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관로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꼭 승낙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계약서 사보이라도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제출해야 되는 거다. 다만은 지금 보지 말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공동 사용하는 방법은 그 시행령 16조 1항을 또 분석해 보면 이리 되는 거라요.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확보해가 A도 등록 신청, B도 등록 신청, 둘 다 등록 처분받으면 출발부터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A가 이미 등록해가 영업 중인 사무소를 B 공인중개사가 A로부터 사용 승낙 받아가 등록 신청해가 등록 처분받으면 뭐? 공동사무소 이래 되잖아. A가 또 등록해가 있고 B도 등록해가 있는데 B가 여기로 이전 신고 절차를 밟든지 A가 일로 이전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또 A 사무소 있고 B 사무소 있는데 제3의 건물로 뭐다? A도 이전해 가고 B도 이전해 가면은 이전 절차 밟은 후에는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래 되는 거야. 아마 밑에 두 가지 방법은 무슨 절차를 밟았다? 이전 신고 절차를 밟았고 위에 두 가지 방법은 뭐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활용한 거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든 이전 신고할 때든 그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방법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좀 단서 규정이 신설돼 버렸어요. 다만 걔가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9조 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단서로 신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읽어보면 문장을 외우기는 조금 문장이 까다롭습니다. 읽고 그 의미만 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성낙서를 써주는 방법으로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다만은 보지 말고 2번 봅니다.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도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요거 1, 2번을 읽은 결과 이런 의미라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런 취지로 제안한 겁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1번에 다만 봐봐.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한다? 제외한다 해놨어요. 그 다만 가는 건 별표 표시해 둡니다. 이 다만 단수 규정의 의미는 이미 공동사용 중이라 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공동사용 중인데 A가 무슨 정지받았다? 업무 정지받았다. 그러면은 둘이 이제 공동사용 뭐한다? 찢어져 이렇게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대로 둔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이 외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가 등록 신청하는 방법이든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든 그 방법으로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은 자, 두 번째 줄에 숫자 제한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니까 당연히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5명 이하로 제한하거나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구성개업공인중개사는 개별적으로 다 등록을 따로따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그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할 때 부담해야 되는 각종 의무와 그로 인한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어떻게 부담한다? 각각 부담 동그라미를 칩니다. 다 따로라. 따로따로. 알겠어요? 결국엔 동업 목적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봐요. 제일 윗줄에 법적 근거, 법제 13조 6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났죠. 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동업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사용할 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래서 86페이지는 이제 공동사무소에 관해서 우리 법규정의 내용은 다 검토를 했는데 쭉 읽어보면 돼요. 10줄은. 이 법조문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정 설정, 사용인의 고용과 해고,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각종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어떻게 부담한다? 각각 부담이니까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됐죠? 고용인의 고용 및 업무상 행위와 그 책임도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부담? 각각 부담, 다 따로따로 부담하게 된다.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동그라미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지 구성개업공인중개사 전체의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간주규정이 있다는 게 간주규정.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은 90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자, 4페이지로 가봅니다. 94페이지로 가보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이 나는데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만큼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15조 2항에 소위 간주규정을 딱 박아놨어요. 고용한. 이 고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공동사무소에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이 두 AB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A가 갑을 고용하고 B가 을을 고용하면 을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AB 전체 행위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누가 했습니까? B가 했으니까 B의 행위로 본다.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다 따로따로 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다만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에 있어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는
동일한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는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17조에 이런 규정이 나오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4가지 서면을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4가지 서면이 등록증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고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있는데 그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2명이 공동 사용한다고 해가 중개보수 요율표를 2장 게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보수 요율표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동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자, 줄 거예요. 특별히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줄 거라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말은 사무소 명칭에 공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다.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조 명칭 규정에만 적합하게 명칭을 표시하면 돼. 18조 명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자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지 공동이라는 글자를 꼭 집어넣으라 하는 규정이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공부가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결국 뭐냐?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에 전부 다에 대해서 다 안다는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혹시 이런 법 규정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걔가 그냥 쏘가 넘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동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거면 뭐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건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뭐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해가 쏘가 넘어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걸 안 쏘가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 공부 방법 뭐냐? 싹 다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조문을 중요시 여기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어디를 봐도 공동이라는 문자를 꼭 사용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 공부는 법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법전이 없지만은 그나마 이 교재는 뭐다? 제가 법조문에 해당한 거는 끝에다가 괄로에가 법제 몇 조 몇 당, 영제 몇 조 몇 당, 규칙제 몇 조 몇 당이라고 표시를 달아놨다 안 달아놨다? 달아놨다. 그 달아놓지 않은 거는 제가 해설해 놓은 거고 달아놓은 거는 다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다른 교재는 이런 표시도 없어요. 판례 입장인지도 모르겠고 알겠어요. 법조문의 규정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자기 그린 양 쫙 써놨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책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 이래가 안 적어놨는데 알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공동사무소 운영하는 건 좋은데 알겠어요. 그래도 뭐 요렇게 파티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법제 몇 조 몇 당, 영제 몇 조 몇 당 가면서 표시해가 문장 달았을 거다 안 달았을 거다? 달았을 거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슬쩍 법 규정이 있는 것이냐 살짝 문장을 그렇듯하게 써놓으면 함정에 끌려 들어가 틀려버린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87페이지로 갑니다. 5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범위? 업무 범위 일어났어. 자 1번 제목은 무슨 범위? 지역 범위. 2번 제목은 무슨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 3번 제목은 무슨 범위? 겸업 업무의 범위 일어났습니다. 4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범위는 정리할 때 뭐 3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내용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그렇죠? 정리할 때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업무 범위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 그럼 그 업무 범위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1, 2, 3, 4, 5 지문이
뭐 지역 범위를 묻는 지문도 들어올 것이고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묻는 지문도 들어올 것이고 겸업 업무의 범위를 묻는 뭐다 지문도 끼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아니면 시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면은 지역 범위만 갖고 따로 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고 겸업 범위만 갖고 뭐 따로 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라는 주제는 뭐를 기준으로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정리할 때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정리 기준을 세부적인 기준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자 하니까 이자의 업무 범위, 이자의 업무 범위, 이자의 업무 범위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역 범위도 정리하고 대상물의 범위도 정리하고 겸업 범위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지 않아야 뭐 헷갈리지를 않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정리 기준을 잘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리 기준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강조할 때도 있지만 강조를 미처 못 하더라도 알겠어요? 정리 기준은 어디서 힌트를 얻으면 되느냐? 목차, 제목. 알겠습니까? 그걸 잘 훑어보면은 정리 기준을 알 수 있다라는 소리야. 처음부터 목차를 먼저 보기보다는 내용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목차를 봐봐요. 아, 내가 내용을 막 무작위로 드러놨는데 목차를 쭉 보니까 내가 공부했는 업무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좋겠구나 스스로 발견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자, 1번에 업무 지역 범위는 누구와 누구의 업무 범위? 지역 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 범위는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를 그거 한번 봐봐요. 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재들을 보면요. 이걸 참 이 단계적으로 공부하도록 책을 안 쓰고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해서 다른 교재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써놨느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전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전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에이, 맞지.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 제가 지금 지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이렇게 주어를 썼잖아요. 알겠어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빠졌잖아. 알겠어요? 그럼 전국이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게 공부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쓸 때 그냥 전국이다라고 결론만 써놓을 것이 아니고 그 전국이 되는 이유가 뭐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역 제한을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을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놔야 그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도 아,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의 걸 다 중개할 수 있다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국이다 해놓고 왜 전국입니까? 물어봐. 글쎄요. 책에 전국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억해가지고. 알겠어요? 이 법에 제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온 걸 또 제가 뒤에 적어놨어. 이런 다른 교재는 또 이거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안 나온 바가 없으니까네. 알겠어요? 또 안 적어놔. 알겠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나와버리면 또 왜 할 거냐? 저도 나올 가능성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지만은, 알았어요?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확률은 낮지만은. 뭐 확률 낮은 걸 다 빼쁘고 나면은 우리는 무슨 득점을 못 한다? 고득점을 못 하는 거예요. 고득점 못 하면 결국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야, 이게. 알겠습니까? 거의 다른 교재들 보면 거의 전부 다 기출된 거 위주로만 편집을 해놨거든. 알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합격은 하죠. 왜 합격은 하느냐? 그거는 이제 조합이 잘 돼가 그런 거야. 무슨 조합이?
때마침 이 교재는 기출된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한 70점 남짓밖에 안 됐어. 그래서 고득점 뭐 했어? 근데 공법을 고양반들은 뭐다? 60점 넘겨 뽑는 거라. 그리고 학교한테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딱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공법을 60점 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없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뭐 자신이 있으면 이것도 뭐 기출된 거 위주로만 잘 정리해도 학교한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도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근데 내 스스로 딱 생각해보고 나는 도저히 공법 뭐 60점 넘기 힘들고 기껏해야 뭐 45점, 50점 나오면 좋을까 뭐 그 정도다. 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리 판단되면 이 과목은 무슨 득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80점 근처로 갈 수밖에 없는 게야. 그런 당위성이 있다라면 이 과목도 뭐다. 출제된 거 위주로만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책에 알겠어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라도 적어 놓으면 한번 읽고 지나가고 그렇다고 이게 출제 빈도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자꾸 점검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보긴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뒷부분이 이게 출제된 바는 없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특수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잖아. 지역농협부터 자산관리공사까지 있죠. 그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업무 지역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업무 지역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저한테 있다 없다 그런 결론을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특수법인을 물으면 항상 무슨 법을 물어보는 거라? 개별법을 해당 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 뭐 산림조합법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근데 그게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알겠지? 내가 그걸 왜 안 넣어? 그 개별법을 봐야 아는데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범새를 따르면 돼. 그 개별법에서 지역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게 책에 써놨다시피 뭐 그 해당 법률에 무슨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논리를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법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표현이 익숙지 못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에 그런 표현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략해버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 간다. 이 말.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주물과 종물을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하죠? 그러면 종물은 무슨 권리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되잖아. 종물은 뭐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되죠. 그럼 100% 무조건 따라가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안 따라가요. 응? 공부를 해봤잖아. 종물의 처분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민법 조문에 돼 있어요. 처분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맞죠? 근데 이걸 설명 들을 때 그렇지? 무조건 종된 물건의 처분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까? 아니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 종된 물건의 처분이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지 않도록 특약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어요? 왜 그렇게 민법서에 설명하느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거든. 임의 규정이거든. 임의 규정이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거든. 그러면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종된 물건의 처분은 뭐 당사자 간에 특별한 뭐 약정이 뭐 없는 한 뭐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표현을 딱 기억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뭐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건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 규정을 따르기 싫으면 우리끼리 당사자끼리 뭐 하면 된다? 배제 특약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업무 지역은 그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은 뭐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역 제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막 무시하고 빼먹는 교재들 많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재를 쓴 필자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야.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책이라 하는 거는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 별로 안 좋은 교과서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그걸 누가 가리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그냥 저를 갖다가 자꾸 뭐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교과서가 10권이 있는데 9권이 다 좀 안 좋아. 9권이. 근데 한 권이 좋아. 그러면 9권이 더 조합일까? 한 권이 조합일까? 9권이 더 조합입니다. 이거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개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가가 교과서 딱 구입해가 보면은 제 교재 편집이 알겠어요? 다른 교재하고는 완전히 뭔가 모양새부터 다르다 하는 건 느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 중개인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지역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느냐?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을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동그라미를 쳤나요? 알겠어요? 맨날 이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걸 갖다가 뭐 제가 주의를 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주의를 안 주니까 또 안 되더라고. 맨날 이 시군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시군구라고. 그래서 공법 때문에 그런 건지 알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는데 분명히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돼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는 뭐다 시군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이렇게 답을 한다 이 말이야. 희한하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중개인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합니다. 다만 이 중개인이 뭐를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인데 정보망을 이용해서 중개한다는 건 결국 무슨 중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중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해 줄 거 놨죠. 동그라미 칩니다.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요? 거래 정보망은 한 개뿐이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 여러 개 중에 이 중개인이 가입 이용하는 고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고정보망을 무슨 정보망이라고 그런다? 당해 정보망이라고 그러고 그 가입 이용한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일 때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는 거다? 중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칠판 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글로만 설명했고 했는데 또 실수하는 사람 나오더라고. 그래 또 그림 그리가 또 설명해 줘야 돼. 알겠어요? 이거 A 정보망입니다. 이거 B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북구에 사무소를 둔 이 중개인이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A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입니까? 특별시 갈 거 뭐 있노? 대구시 북구인데 대구 광역시 가면 되지. 알겠어요? 대구 광역시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입 이용했어. 그러면 A 정보망은 당해 정보망, B는 당해 정보망이 아님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매물 정보들이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등록돼 있다 이 말이지. 대구 거 등록돼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 거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것도 중개한다 뭔다?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이잖아.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쪽 정보망도 알겠어요. 대구 거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서울 거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요거 중개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죠. 왜? 당해 정보망이 아니라서. 요거 중개한다 뭐 한다? 요거 한다 뭐 한다? 한다. 이거는 대구가입니까? 그러니까 정보망 가입 이용 여부를 떠나서 업무 지역 범위 내에 소지하는 물건이잖아요. 알겠습니까?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소지하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해 정보망이 아닌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알겠어요? 물건은 이 지역 범위 대구 광역시 소지하는 거는 정보망 가입 이용하고 안 하고를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원칙적인 업무 지역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까지를 이제 시험 출제한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출제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또 뭐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를 갖다 생략해버려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다만 내가 몇 조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망, 몇 조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망,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망이라고 돼 있죠? 그 대부분의 교재 한번 봐봐요. 법제 24조 규정에 의한 하는 글자 띠네삐리 보고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여러분들 법제 24조 규정에 의한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리키는지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알겠어요? 24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 어느 법 공부하는 사람도 알겠어요? 법제 몇 조 하는 그 숫자 외우는 사람 없어. 하다 보니 외워져서 그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래 정보망의 근거가 몇 조에 있다는 거예요. 24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4조를 여러분 아직 공부 안 했거든. 그런데 1, 2월 달에 들은 사람은 제 이야기 아마 기억납니다. 24조 가면 우리가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러고, 그 거래 정보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 알겠어요? 그때 강의할 때 제가 가면 지정받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있고 뭐 지정 안 받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정보망은 지정받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고 한다면, 이 정보망은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가 하는 거는, 잘 돼요?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요 정보망을 가리키는 거야. 만약에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받지도 않은 이 정보망을 뭐다? 이 중개인이 가입 이용해요. 알겠어요? 가입 이용합니다.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다.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다. 지정 안 받은 사업자. 그럼 이건 당의 정보망이 아니야. 그러면 이어 서울 거 중개한다 뭔다? 뭐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가리키는 근거가 바로 24조 규정에 의약하는 거, 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물은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또 각 교재가 뭐다? 24조 규정에 의약하는 거 다 지압부가 안 써.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자, 봐봐요. 몇 페이지를 또 가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 오늘 그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 2월달 공부한 사람들은 받는 기억이 날 거예요. 128페이지로 갑니다. 128페이지에 가면 전속중개계약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가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들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디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디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돼 있잖아.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또는 뭐 일간신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람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가입 이용하고 있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그럼 지가 이걸 가입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으로 의뢰받은 물건 정보를 여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 의무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 즉 표현대로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겠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몰라놓으니까 안 물었는데, 근데 이때까지 출제하신 분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원래 출자로 드시는 분들, 출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조차도 모를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매년 해마다 출제위원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까? 매사에 공부를 갖다가 뭐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출제된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60점은 넘겨요. 늘 이야기하지만. 근데 몇 점을 못 넘긴다? 80점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이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80점이라는 게 몇 문제예요? 32문제 아이가. 그러면 40문제 중에 봐봐요. 30문제 정도는 이때까지 출제된 걸 재활용, 재탕하는 경우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당연히 되겠지. 알겠어요? 그럼 10문제 같으면 그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새롭게 맨날 구성한다고 봐야 안 될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32문제를 맞춰야 80점이 나오는 건데. 알겠어요? 그 80점 근처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때까지 나온 것만 다 해갖고는 80점이 안 돼. 알겠어요?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부분의 공부도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법을 여러분들 60점 할 수 있으면 뭐, 그래 안 해도 돼. 알겠어요? 그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 같은 경우는 어느 학원에서 강의해달라고 이제 전화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은근슬쩍이 이거는 꼭 물어봅니다. 원장한테. 공법생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과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득점 과목 하잖아. 그러면 강의할 때도 고득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기본적으로. 근데 공법 선생이 저하고 강의를 해. 그 누굽니까? 근데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평소에 듣는 그 공법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해. 잘한다고 판단돼. 제가 강의할게요. 왜? 공법생이 강의 잘하는 선생이 있는데 제가 8점까지 맞출 수 있도록 뭐 쇠가 빠지게 노력 안 해도 된다. 된다라는 소리라요. 슬쩍슬쩍 기출된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해줘도 공법 60점 나올 거니까 요것도 뭐 한 65점, 7점만 나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법생 누굽니까? 하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는 별로 신통찮네. 이거 힘든데 왜 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알겠어요? 이 학원에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답받으면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공부생이 약하면 제가 애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학생들은 끼 맞춰가 60점 넘기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누가 더 노력을 하든 간에 분명히 평균 2차에 평균 6점을 맞추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근데 공법도 좋고 법령도 좋고 공시법생도 좋고 세법생도 좋고 그런 학원이 대한민국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끝에 줄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나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 문제, 이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만 제가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어느 규정에 의해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우회된다? 제한된다고 봐야 돼. 그 예를 들어 지역농협 하는 거 있죠? 여기 시험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어.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의 하나로 뭐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농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한다면은 무슨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서. 해당 법률 캐도 좋고 개별법 캐도 좋고. 알겠습니까? 뭐 근거법률 캐도 좋고. 알겠어요? 근데 그 법 이름까지는 안 외워도 좋은데 법인 이름은 외워두라 그랬죠? 농협동조합,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그 다음 뒷페이지 3번에 별표 겸업 업무 범위가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중개법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겸업의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이렇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에 대해서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요까지만 봤습니다. 요까지만 봤으면은, 요까지만 봤으면은, 이 세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중에서, 그래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법인보다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법적으로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럼 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인? 중개법인. 그러니까 특수법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무슨 법인? 중개법인 간다 이 말. 그럼 중개법인의 겸업 범위가 그 밑에
그 네모 박스 밑에 봐봐요. 양갈로 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관료가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에 나왔잖아. 그래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와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1항에 규정된 업무가 몇 가지? 5가지. 2항에 규정된 업무가 오른쪽에 뭐 경공매 업무 돼 있잖아. 나누어서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왼쪽부터 봅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업 업무가 14조 1항에 있는 업무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죠. 요걸 기억을 해야 되거든. 기억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제가 진하게 글자 쓰는 거 위주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업무,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행을. 그리고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뭐 상담, 즉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3번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 거기 중요한. 옛날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면 틀렸다라는 거죠. 3번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인데 요 4번은 따로 별표 표시를 해둡니다.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업용 건축물의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등이라는 글자도 없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공장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과 뭐만 주택의 분양 대행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조문이 고려되어 있어요. 법조문이.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없다. OX. X입니다. 그렇죠. 연면적이 뭐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말기나 간에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분양 대행 업무는 한다 뭔다?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데 300세대 이상 관계는 뭐다?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는데 이렇게 내모야 될까?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세대수는 제가 제시 안 했어요.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의 분양 대행 한다 뭔다? 한다. 알겠어요. 한다. 이거 뭐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 있다 없다? 현혹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아, 못 들어봤나? 그러니까 맞췄구만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주택법 공부하게 되면 이런 표현 들어봅니다. 들어봅니다. 주택법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가 나와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사업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시도의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은 건축허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나홀로 아파트 가는 게 있다 없다? 나홀로 아파트 한 동만 딱 들어선 거. 그 세대수 딱 세려보면 28세대, 29세대 뭐 이렇게밖에 안 돼. 알겠어요? 그런 거는 뭐다? 아파트는 아파트죠. 층수가 5층 이상이니까. 그거는 뭐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이 표현 써가지고 뭐다? 문제를 설정내면 또 그런가? 이것이 그거다 이 말이야. 법조문에 뭐라고만 돼 있다?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 주택의 규모에 뭐 제한이 있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5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제한 업무인데 대통령령을 보니까 의뢰는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 용역의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용역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전부 다 누구의 겸업 업무다? 법인인 그냥 법인 가지 말고 저는 자꾸 입이 아파도 전 명칭을 다 부르는데 왜 여러분들은 뭐다 그 표현을 자꾸 줄여요. 제가 이걸 법인이라 합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지. 무슨 줄 아세요?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범이다 이 말. 근데 한 개 더 할 수 있죠.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로서.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동그라미, 취득알선 동그라미, 면적 또는 입찰 신청 대리 두 글자 동그라미. 이걸 이제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다 하는 건데
경공매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14조 2항으로 따로 규정을 해뒀느냐 하면은 그 뒤에 문장 때문에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쳐요.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동그라미 칩니다.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디에 등록하고 법원에 등록 그거 줄 거는 씁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경공매 업무 중에 공매는 빠지고 알겠어요. 경매 업무 중에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은 빠지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행위만큼은 당연히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겸업하려면은 별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 별도로 뭐 한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등록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시험 지문 이렇게 내겠습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내지 취득의 알선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OX. O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알겠어요. 한 가지 더. 공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OX. X. 공매는 뭐다? 법원에 등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14조 1항과 14조 2항으로 구분해서 규정해 나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자,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야. 이거 이외에 다른 업무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충학습을 한번 봅니다. 보충학습. 89페이지에 있는 보충학습. 중개인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죠.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14조 2항 규정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경공매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누구는? 중개인은. 그러면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저 위에 방갈로 2번에 땡땡 옆에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리 돼 있잖아. 거기에 제가 줄을 끊어온 거는 누구를 빼고 가리키는 거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빼고 가리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줄 거는 그 주어를 그대로 적어 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O 해야 되나 X 해야 되나? 아니 14조 2항 제일 위에 세 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시험 지문에 옮겨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뭐 한다고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를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 14조 2항에서 적어놓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당연히 뭐 하고서 판단해야 한다? 제외하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조문 서로 간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을 한다는 전제 하에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어는 누구를 빼고 가리키는 거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빼고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 자, 여러분들 친절한 출제위원, 친절하지 않은 출제위원 제가 표현을 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시험 지문에 알겠어요? 시험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제대로 공부를 해도 문장을 보는 요령이 없으면 결국 또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일 때 연습을 또 해보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부동산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뭐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4조 2항 조문을 그대로 뺏기가 시험 지문 냈어요. 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해야 되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다 뭐 한다? 뭐 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어를 이렇게 써보면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 들어가는 단어잖아. 그럼 이게 액수지 않느냐 하면서 이의신청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의신청해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14조 2항 조문은 당연히 요걸 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정상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친절한 출제위원은 그만 요다가 뭘 적어준다 관로해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제외 요리 적어주마. 이 신청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적어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터지는데, 알겠어요? 안 적어줘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게 이제 출제위원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 신청이 들어와도 안 받아주면 되는데, 이 신청 자체를 갖다가 꺼려 하게 되면, 고마 친절하게도 관로 썩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적어주게 되면은,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89페이지 그 보충학습 밑에 양갈로 2번에 누구의 겸업 업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봅니다. 첫 번째 끝에 공인중개사법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그거 줄 끊으면 돼요. 없으므로 그 뒤에 읽어봐요. 이 법이든 다른 법령상 특별한 제한도 없고 중개 업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만 있다면 중개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법에도 제한 안 하고 타 법에도 제한 안 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하는 요 말까지 제가 적어준 거는 현실적인 등록증 대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겸업에 제한은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건축업도 같이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건축업도 같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제 중개사무소 있고 하죠? 그러면 내가 중개업에 주도하지 않고 건축업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설치해놓은 중개사무소에는 누구 보고 일 다 하락한다. 중개보조원 직원들 보고 네가 다 알아서 일 처리해라 하고 지는 어디에만 전념한다? 건축업에만 전념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바로 무슨 증 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등록증 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야. 알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야만이 등록증 대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증의 대여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알겠어요. 남편이 일반 사기업의 회사에 당기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남편이 자격증 땄다 안 땄다? 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밤에 야간 공부해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사기업 회사에 사표 냈다 안 냈다? 안 냈습니다. 안 내고 중개사무소 오픈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해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아무 터치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회사에 출근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그럼 중개사무소에는 누가 나와가 일한다? 와이프가 나와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대여예요. 알겠습니까? 겸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대여로 간다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다만 별표 표시합니다. 다만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무슨 업무를 할 수 없다.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그 위에서 보충학습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겠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겸업 제한이 없는 거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지만 다만 무슨 업무는 뭐하고 경공매 업무는 뭐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6가지만 개업할 수 있고 그렇게 제한 범위가 정해지는 거다. 알겠어요? 근데 그 밑에 6줄 있죠. 6줄. 요거는 읽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했잖아. 그럼 했어. 하면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위반인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 변호사법 위반이냐 이 말이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입법의 변화 과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는 이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만의 고유 업무였어요. 변호사만의. 그래서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 법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무사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안 해줬다? 허용해줬어. 그러면 이제 법무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2000년대 들어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누구한테도 허용해줬다? 누구한테도 허용해줬다? 요 사람한테도 허용해주고 요 사람한테도 허용해주는데 요 사람은 여전히 허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한 거예요. 결국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거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걸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매수인청인으로부터 건포를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인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 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2호가 규정한 건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는 누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중개인이 경공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무슨 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법 위반이냐 변호사법 위반이냐 구별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이 같나 다르나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아무리 읽어봐도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는 규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겸업 범위가 다 정리가 되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다 되고 제 설명으로서 다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이 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겸업을 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다 하잖아. 차이가 있지만 그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다 중개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그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는 무슨 보수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그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는 어떤 기준하에서 받으면 될 것 같다.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고 어떤 기준하에서 받으면 된다. 또 논리가 안 썼다 이 말이죠. 자, 다 치아보고 자,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잠깐만,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는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그래서 겸업 업무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알겠어요? 모르지 뭐. 그건 어쨌든 다른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어떤 법인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야.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합니다.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보수는 어떤 기준하에서 받으면 될까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를 것이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논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논리를. 알겠어요? 이 법은 논리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논리 싸움. 그리고 항상 이런 자세로도 자꾸 논리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공부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항상 이런 부분에 관련 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고를 열어놓으라고. 그러면 그런 법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은 그걸 따라야 될 거고 없다면은 따를 게 없잖아. 그러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로 해결하면 되는 거, 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관련 법 그 생각을 자꾸 가져줘야 돼. 그 부동산 공법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자꾸 읽고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문화재 보호구역 하면서 읽었나? 개발제한구역 하면서 읽었나? 읽었죠? 저는 그렇게 안 읽어요. 알겠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딱 나오면 어떻게 읽느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엇에 따른 가잖아. 아까 법제 24조 규정에 의한 가는 게 붙듯이 그런 걸 중요시 여겨야 돼. 그럼 봐봐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하면은 당장 뭐 문화재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면 되는 거야. 어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수도 보호법 없어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항상 그렇게. 그 여러분들 수산자원보호구역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들어봤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는 머릿속에 외울 때 이리 외우거든. 그냥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법 근거가 딱 나오죠. 그렇다고 그 법의 내용까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 시가와 조정구역 내 행위 제한은 어느 법에서 직접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가는 게 있어. 알겠어요? 그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그래서요. 9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좀 높이가 법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충학습에 제가 법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소개해놨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재도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 법무사 규칙에 따르면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뒤에 관로가 어디서 끝나노? 공인중개사를 그 사무, 다섯 번째 줄에 바로 건너가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를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옛날에는 두고 있었으나 200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였으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무사의 사무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면서 내 사무실 운영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겸직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법무사의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의 겸업 업무, 겸업 여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14조 4만 규정에 따라서 한 개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에 규정된 각종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법무사 자격증도 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 법무사 영업하는 그 사무실 있죠? 그 사무실에다가 무슨 사무소 개설 등록도 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 중개업도 같이 해도 된다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무실을 따로 설치하지는 못하고 법무사법의 제한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무소를 겸용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겸용은 사무실을 다른 영업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걸 겸용이라 그러잖아.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겸용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봐봐요. 변호사도 봐봐요. 단순히. 재판에서 논란이 되기나 말기나 놔두고 변호사는 변호사 영업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럼 그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다 붙여. 그러면 그 변호사 사무실을 활용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 변호사 영업하고 중개업하고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근데 그놈의 변호사가 무슨 자격증도 안 따고 중개사 자격증도 안 따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영업을 하다가
중개 영업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항소심에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500만 원 벌금형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그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등록 안 하고 중개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돼가 벌금 5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논리가 지금 막 겸업에 관한 논리를 제대로 세우면 그런 현상들이 다 분석이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9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었다가 들어갑시다.